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제가 의사입니다. 찬스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삼의 조선망국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 근대화의 주인공이 바로 조선 도공이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선의 첨단 기술인 연은 분리법이 일본으로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서 이 은생산이 폭발을 해서 일본이 이제 근대화 자금을 마련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이 조선의 기술이 일본 근대화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좀 압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 도공들이 일본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선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도자기가 한창 유행이던 시절에 유럽에서는 모피가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9세기 무렵에 베네치아에 있던 유대 상인들이 이 검은 담비 이 모피 코트를 수입을 해가지고 카톨릭 주교들이 입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 모피가 아주 유럽에서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피는 어둠보다 까맣고 백설보다 부드러운 이 담비 모피 코트, 이 아주 절대적 지위를 상징하는 이러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신대륙에서 은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리고 신흥 상인 계급들이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특히 16세기에 유럽에서 모피 수요가 아주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피의 이 제공을 하는 이 동물들이 순환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580년대 파리의 이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비버 가죽 모자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상류사회 인사들은 비버 가죽 모자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라고 하는 이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사람이 바로 찰스 1세인데, 이 찰스 1세 포고령 덕분에 유럽 대륙에서 이 비버 가죽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서부터 아주 모피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동물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피가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피가 부드러운 황금이다, 이 황금의 가격으로 이 거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피를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동물들이 순환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피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다람쥐가 수백 마리의 가죽을 제공해야 되고 여우 수십 마리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피를 얻기 위해서 아주 동물들을 남획하다 보니까 이 서유럽의 모피 동물들의 씨가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모피가 있는 데가 어디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베리아에 이 모피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6세기까지 시베리아는 이거 길도 없고 그냥 여름이면 진창으로 변하고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의 이 강풍과 추위,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좀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바로 이 버려진 공간에 이 담비라든지 밍크라든지 붉은 여우라든지 수달이라든지 너구리 같은 이러한 동물 가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이 광고비하게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모험가들이 모피동물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황금하고 바꾸기 위해서 혹한이 몰아치는 시베리아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피가 바로 시베리아로 인간들을 보내는 이러한 동력원 역할을 한 것이죠. 16세기 후반에 러시아 황제인 이반 4세, 사진에 나오는 저분입니다. 이반 4세가 이 모피업자인 스트로가노프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지금 우리 러시아가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시베리아로 진출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저 타타르, 저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 모피를 가지고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가노프는 코사크 지도자인 예마르크라는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지배 영역을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 무주공산인 시베리아를 이제 우리가 점령을 하자,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피가 나고 그 모피를 잡아오면 동물을 벗겨가지고 이 가죽을 팔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이런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르마크가 1582년에 코사크 용병을 이끌고 최초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비르라는 곳을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유럽 쪽에 있는 이 러시아인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바로 이 시비르 점령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첫걸음을 내디딘 이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에서 아주 힘도 쓰지 못했던 약소국 러시아가 이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원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륙을 점령을 해가면서 강력한 이 국가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시베리아 지역인데 이 시베리아 지역을 아주 순식간에 점령을 해나갔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모피 동물을 얻기 위한 이러한 경제적인 이 동력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이 예르마크인데 이 예르마크는 코사크 원정대를 이끌고 시베리아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 원주민들을 정복을 하고 한편에서는 모피 동물을 산행을 해가지고 모피를 획득을 하면서 점차 시베리아를 러시아 영토로 복속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인 정복자들은 황금에 이끌려가지고 아메리카를 정복을 했다면 러시아인들은 모피 획득을 위해서 시베리아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르마크는 잉카 제국을 점령한 정복한 이 피사로하고 비슷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82년에 우랄 산맥을 넘어서 원정을 개시한 예르마크가 1584년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무려 약 82년, 83년, 84년 약 3년간에 걸쳐서 시베리아 그 넓은 대륙의 3분의 1을 바로 이 예르마크가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르마크는 러시아의 아주 전설적인 영웅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르마크와 그 부하들이 잡아가지고 온 이 모피를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러시아는 또 많은 부를 창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사크 용병들은 하루 평균 100km의 속도로 전진하면서 시베리아 영토를 무차별로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바로 모피 덕분입니다. 모피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빨리 이제 군대 진격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베리아를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 개척을 할 때 이 골드러시에 따라 가지고 저 동쪽에 있었던 이 백인들이 황금을 따라 가지고 동쪽으로 막 서부로 진출하면서 골드러시를 이루죠.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척은 바로 모피 러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오는 이 예르마크의 이 후예들이 가지고 오는 모피로 러시아는 열심히 유럽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17세기 중엽 무렵에 이 모피 수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그 돈이 국고 수입 전체의 무려 30%를 차지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베리아에서 획득한 이 모피가 러시아의 어떤 부를 가져다주는 부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82년에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시비르를 함락하고 시베리아의 개척을 시작한 이래 1648년에 이 정복자들은 오츠크해를 점령을 했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시베리아 전체를 석권하고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1652년에 이르쿠츠크 그리고 하바롭스크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 러시아 용병들이 계속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막 계속 진출해 오는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러시아군과 청나라군이 계속 전투를 벌였는데 청나라 군대가 계속 패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654년에 청나라에서 조선에다가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조선에 있는 조총부대 있잖아. 그 조총부대를 좀 우리에게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1654년에 조선 조총부대가 만주에 파병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의 예르마크의 이 용병부대 후예들이 모피 동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 진출해 오는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부딪혔고, 청나라 군대가 러시아 군대하고 전투를 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조선에다가 원군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사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의 이 조총부대 아주 큰 이 횡행을 겪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이 조총을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조선에 표류해 온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에게 이 조총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강력한 조총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654년 조선군이 만주로 파병이 돼 가지고 동남진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코샤크 부대하고 격돌한 것이 바로 1차 나선 정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나선 정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조선의 조총부대가 모피를 찾아가지고 동쪽으로 진출해오는 러시아의 이 코사크 용병대하고 전투를 벌인 것이 바로 나선 정벌이라는 것입니다. 1654년에 효종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몇만 대군을 보낸 건 아니고요. 1차에 보낸 것은 152명의 조총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를 영고탑이라고 하는, 이게 중국말로 하면 닝구타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보내가지고 조선과 청나라 연합군이 해이롱강 맞으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흑룡강입니다. 흑룡강 일대에서 러시아 코사크 부대하고 전투를 벌인 것이 제1차 나선 정벌입니다. 이때 조선군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코사크 부대를 물리치는 이러한 혁혁한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또다시 이 코사크 용병부대가 또 밀려오니까 이때도 청나라에서 야 한 번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1658년에 이번에는 조선조총부대 265명이 영고탑으로 다시 파병이 됩니다. 이게 제2차 나선 정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1차 나선 정벌이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2차 나선 정벌입니다. 제2차 나선 정벌은 저 위쪽 지역 하바롭스크 가까운 지역에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 일대로 몰려오는 코사크 용병 부대하고 조선 조총 부대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혼자 벌인 게 아니라 이 청나라하고의 이 연합병력을 이뤄 가지고 1658년 7월 10일 날 숭화강 입구에서 전투를 벌여 가지고 코사크 부대장인 스테파노프 등 270명을 사살하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박 열청을 화공으로 격침시키는 그 주력 역할을 조선군 조총부대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이 나선 정벌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조선군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우리 군대를 해외로 이 파병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실력을 행사한 그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조선 초기 그러니까 세종 즉위년 이 무렵에 이 대마도를 한번 침공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대마도 정벌 우리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뭐 대마도 정벌이 우리가 승리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왕조실록을 보면 사실은 조선군의 대마도 정벌은 무승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마도 정벌 과정에서 해전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대가 대마도에 그 상륙을 해가지고 대마도의 이 육지 전투에 가서는 이 왜구들한테 패해가지고 뭐 포로도 잡히고 사상자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우리는 임진왜란도 당하고 병자호란도 당하고 뭐 많은 그 침략을 당했지 우리 군대를 해외로 파병을 해가지고 전투를 한 사례는 뭐 그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말 희귀한 사례인데 바로 효종 시절인 1654년, 1658년 두 차례 이 나선 정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바로 이 그 나선 정벌을 단행하기 20년 전에 이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에게 불과 50일 만에 항복을 하는 아주 치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청나라 군대하고는 연전연패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조선의 이 조총부대가 만주로 파병이 돼가지고 러시아군을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전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청군하고도 한번 맞붙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자신감도 우리가 갖게 됐고, 두 번째로는 뭐 비록 뭐 150명 뭐 250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을 파병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규모의 이 조총부대가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자호란 이후에 양성을 한 이 조선 조총부대의 위력이 러시아의 아주 정예부대인 코사크 부대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당시에 러시아군이 계속 남진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가 러시아군하고 계속 그 전투를 벌였습니다마는 청군은 계속 패했습니다. 그런 러시아군을 바로 청나라 군대가 아닌 조선군이 남진을 좌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차례 나선 정벌이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차례 나선 정벌을 통해서 러시아가 동쪽으로 남쪽으로 막 진군해 내려오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선군에게 패퇴를 하면서 남쪽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진출 방향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1689년에 러시아하고 청나라는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바로 저 지도에 나오는 저 네르친스크가 있고 알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알바진 요새를 둘러싸고 러시아군하고 청군이 계속 그 공방전을 벌이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지역의 국경을 정하자. 어디로 정하느냐? 외흥안역 산맥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 북쪽은 외흥안역 산맥의 북쪽은 러시아 너희들이 가져라. 그 대신 남쪽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일대 이 지배권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2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그 자유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러시아가 계속 그 동쪽 남쪽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이러한 그 진출을 아무르강, 그러니까 흑룡강선에서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남쪽으로 가는 대신 러시아 진출 방향을 동쪽 내지는 북쪽으로 돌려가지고 청나라의 국격을 안정화하는 이러한 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영토를 얻고 청나라는 러시아의 진출 방향을 남쪽이 아닌 동쪽 북쪽 지역으로 돌렸다라는 면에서 네르친스크 조약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바로 이 네르크친스크 조약이 맺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조선군의 두 차례에 걸친 나선 정벌의 영향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진출 의도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이제 그 단절이 되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동쪽으로 계속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베링해를 지나서 알래스카까지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이 모피상들이 어떻게 알래스카까지 진출할 생각을 했을까? 바로 18세기 초에 들어서 시베리아 일대에 있는 모피 동물들도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물 가죽은 전부 돈이 되니까 가죽이라면 그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들은 전부 그냥 잡아가지고 그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기니 이게 동물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멸종 상태가 되니까 이 러시아의 모피 상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황금의 섬 가마랜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아주 그 전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엘도라도 같은 이런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 표트르 대제가 가마랜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탐험대를 보내보자. 그래서 베링 대령에게 너 가서 그 일대를 한번 탐사를 해. 그래서 탐사대를 파견했습니다. 1725년에 베링이 알래스카 해안하고 알류산 열도를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로 향하는 이런 길을 베링이라는 탐험대가 열어 제친 것이죠. 이때서부터 이제 러시아의 모피 상인들이 알래스카로 이제 넘어가서 알래스카에서 모피 동물을 잡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베링의 이 탐험대 대장인 베링은 탐험을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사망을 했고, 이 생존한 대원들이 알래스카에서 잡아온 해달 모피를 싣고 귀환했습니다. 바로 이 베링 탐사대가 잡아온 알래스카의 해달 모피가 유럽 귀족사회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막 와 하고 이제 알래스카로 이제 달려간 것이죠. 이렇게 돼서 알래스카가 러시아 소유로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 서해안 지역을 따라 가지고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쫙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저 지도에 이 청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러시아령 아메리카입니다. 여기 일대까지 바로 이 러시아가 진출을 해서 이 지역에 러시아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또 베링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로 진출하고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가지고 발길 닿는 대로 가면서 점령을 하고 정착을 하고 거기서 모피 동물을 잡아오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영토도 획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로써 러시아는 유럽 러시아, 그 다음에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 일대, 여기를 이제 아시아 지역의 러시아, 그리고 베링 해협을 건너 가지고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러시아, 이래 가지고 대광활한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러시아가 열심히 정신없이 막 알래스카로 진출하고 서해안을 따라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을 때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도 청나라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도 청나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하다가 또 계속 이제 이 발목이 잡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러시아는 영국이 말이야 청나라를 움직여서 우리가 이 아무르 대륙,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영국이 벌이는 이제 그레이트 게임의 한 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그냥 뭐 유럽 지역을 석권하고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점령하고 알래스카를 점령하고 있을 그 무렵에 조선은 소중화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이러고 있을 때 주변국들은 열심히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국부 창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러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 근대사를 들여다봐야 제대로 된 우리의 근대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은 이제 도자기가 나타납니다. 북쪽에 있는 러시아는 모피에 탐닉을 했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자기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야말로 독특한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자기란 무엇일까요? 도기와 자기를 합친 것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이제 이 점토라는 흙을 빚어가지고 원하는 뭐 항아리 모양도 만들고 꽃병 모양도 만들고 뭐 찻잔 모양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문양도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 혹은 장식물의 총칭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뭐냐? 바로 도기는 섭씨 800도 내지 900도의 온도에서 구워낸 것을 도기라고 하고,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섭씨 1300도에서 1500도 사이에 고온에서 구워내는 것을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죠. 도자기의 원조국인 중국은 아주 푸른 빛깔을 띠는 이 청자, 그리고 아주 흰색의 그 빛만 내는 백자, 그리고 아주 울긋불긋한 채색자기, 이런 다양한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자기 제조 기술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전래된 시기는 바로 통일신라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해상왕 장보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북아의 무역을 아주 완전히 이 장악을 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합 상사의 원조라고 할까요? 바로 통일신라가 낳은 아주 위대한 인물, 이 장보고가 중국에서 저장성 월조에 있는 중국 도공들을 초빙에다가 청자 제조법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이 통일신라의 도공들은 저 강진과 해남 일대에서 이 좋은 흙이 났기 때문에 그 강진 해남 일대에 이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이 저장성 월주에 이 중국 도공들로부터 배운 이 기술을 그 기법으로 해가지고 국산 도자기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혹은 당나라로 수출해서 큰 재미를 봤습니다. 바로 이게 고려 시절에 아주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을 하는 고려 청자의 출발입니다. 한마디로 고려 청자의 원조는 저장성 월조의 도공들로부터 나왔고, 그 저장성 그 월주의 그 도공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통일신라 도공들이 고려 시대로 전수된 기술, 그리고 그것이 고려 청자로 만들어졌고, 고려 청자를 만들던 그 기술들이 조선으로 이어져서 조선 도공들이 이제 조선 백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도 뭔가 아주 이 도자기 분야에서는 고려 청자라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품을 빚어내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도자기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무렵의 도자기 제조 기술은 이 반도체 기술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900도에서 1300도, 1500도까지 아주 고열을 내는 그 가마에서 이 구워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 이 고온에 견디는 기술도 뭐 그 굉장합니다만은 이 1300도 내지 1500도의 열기를 잡아두는 이 정교한 가마를 만드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청자는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려 시대에 유행을 했던 이 청자, 이 청색빛을 은은하게 내는 이러한 그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이 안료가 있는데, 이 안료가 산지가 어디냐? 지금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란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는 이 안료를 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국제 그 화폐 결제 수단이 은이니까 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만 해도 우리가 많은 그 이 국제 교역을 해서 은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은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이 안료를 사다가 코발트 블루를 사다가 고려 청자를 만드는 안료를 사용을 했었는데,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뭐 조선의 금은광 다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 전부 금지시키는 해금령을 내리다 보니까 뭐 돈 있어야 뭘 사오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코발트 블루가 없다 보니까 이런 청자는 못 만들고 이 백자 그냥 흙을 부어가지고 그냥 흰색깔만 나는 이 백자를 구워내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592년에 왜군이 침공하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이 도자기 역사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하고 또 정유재란 때 조선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조선에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적게 2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학자들은 그보다 좀 많습니다.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 일본 학자 이 요네타니 히토시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으로 끌려간 이 포로 중에서 나중에 이제 그 국교가 재개가 돼서 이 포로를 교환합니다, 서로. 그때 이제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서 나 조선으로 다시 가겠어 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가 6,323명이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인 이상희 씨는 이거보다 좀 많습니다. 8,482명이 돌아왔다. 자, 그러면 한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그 6만에서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8,000명만 돌아오고, 그럼 나머지 5만 명 내지 9만 명은 일본에 그냥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냥 남아가지고 일본인으로 동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우리가 뭐 그 전투를 해서 뭐 조선 땅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에 있는 기술자, 장인, 학자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일본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특히 그 이 성리학 이런 것들을 부흥을 시키자. 그래서 학자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기술자 장인들을 잡아다가 특히 도자기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조선에서 잘 만드는 게 이 종이라든지 금속활자가 있는데 이런 걸 만드는 이러한 기술자들을 조직적으로 포로로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태극하는 외국 선박에는 이 왜군 특수부대가 사로잡은 조선인 포로와 물자들이 가득가득 실려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처럼 왜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납치한 조선인 포로들은 대부분이 기술자들이었는데 기술자 중에서도 도공들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이 다도가 유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도를 위해서는 아주 질 좋은 이 찻잔, 그 다음에 이 차를 우려내는 이런 주전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선 그 찻잔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작은 성 하나하고도 거래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 이럴 바에야 조선 도공들을 잡아다가
일본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납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어떠한 사람들을 납치해갔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포로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다른 기술이 없이 그냥 힘을 쓰는 이 조선의 일반 백성을 포로로 잡는 부대였습니다. 그럼 왜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느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잡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 바로 오키나와의 나하항에 그 당시에 이 오키나와의 나하항에서 그 인도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스리랑카, 호르무즈 해협, 뭐 홍해 이런 데까지 가는 이 국제무역선이 출발하는 지역이 오키나와의 나항이었는데 이 국제무역선의 노자비로 이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어떤 희귀한 도서라든지 일본의 지식을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약탈하는 이러한 부대가 활동을 했습니다. 금속부가 또 있었습니다. 조선의 금속 예술품 그리고 금속 활자를 노획하거나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기술자 장인을 잡아가는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물부가 있었어요. 조선의 이 금은보화나 귀중품 이런 걸 약탈하는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축부가 있었어요. 우수종자용 가축을 포획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공예부가 있었는데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공들을 납치하는 이러한 특수부대가 도공들을 대거 납치해 가지고 일본으로 끌고 가서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삼평은 이 사가번의 번주인 나베시마 나오시게라는 사람한테 포로가 됐습니다. 이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조선도공을 대거 포로로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끌고 가서 지금 사가현 그 아래에 있는 아리따라는 지역에 이 조선도공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리따 약기의 원조가 바로 이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이삼평 말고도 다른 도공들은 뭐 규시 일대에 막 이런 여기저기 그 좋은 흙이라는 곳에 흩어져 가지고 뭐 하기 뭐 약기, 닭가도리 약기, 가라스 약기 같은 이 도자기의 명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따 약기를 그 창안해낸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그 아리따에 가면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만든 도잔신사라고 하는 그 신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도잔신사에 이삼평이라는 저분을 도자기로 빚어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이 그 인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신으로 모셔놨습니다. 또 저 사스마 가문의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사람은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함대하고 붙었다가 아주 대패를 해가지고 시마즈가 가지고 있던 전함 500척 중에 450척을 이순신 함대에게 이제 격침당하고 겨우 50척을 수습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패주에 가는 이 시마즈 요시히로의 부대의 뒤를 쫓다가 왜군이 쏜 철포에 맞아가지고 이 전사를 하셨죠. 바로 이 시마즈 요시히로도 남원성에서 납치한 박평의 심당길이 나중에 이름을 심수관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진해 웅천의 사기장 80명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스마에서 도자기를 제조하는데 바로 이 심당길이라는 이 사람은 1대 심당길, 2대 심당길 그러다 이름을 이제 심수관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뭐 14대인가 15대까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수관 가문이 일으킨 것이 바로 사스마 약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원성에서 납치한 조선도공이 박평의라는 사람인데 이 박평의의 후손이 박수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수승은
이 자기가 만든 그리고 이 조선도공들이 만든 이 도자기를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이 나가사키에 오는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다가 이걸 팔아 가지고 수출하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승의 아들이 박무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무덕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도자기는 안 굽고 도쿄 제국대학 동문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 재학 중에 일본 외교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를린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를 할 때 바로 베를린에서 독일 여성 에디타 데 랄란데라는 그 미망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바로 이 에디타의 그 전 남편이 그 건축가인 게오르그 데 랄란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울 중앙청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게오르그 데 랄란데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미망인이 됐는데 그 미망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조선도공의 후예인 박무덕이다 이런 뜻이죠. 저 사진에 보면 안경 쓴 사람이 바로 박무덕입니다. 참 인연도 참 재미있는 인연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바로 이 박무덕이라는 사람이 1941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조 히도키 내각의 외상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에는 일본 전시 내각의 마지막인 이 스즈키 간타로 내각의 외무장관에 또 임명이 돼요. 그래서 참 두 차례나 이 외상에 임명이 돼가지고 외교를 담당을 했는데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후에 이 일본 군국주의의 그 외교 책임자다. 그래가지고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돼서 도쿄 전범 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박무덕의 일본 이름이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고 시게노리가 자기가 그 태평양 전쟁 때 겪었던 이 외교 비화들을 이 회고록으로 써서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무덕의 이 조상들처럼 이 사람들은 조선도공이 왜 자기네들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일본에 남아서 일본을 새로운 조국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조선에 좀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은 산업공상 신분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 읽는 선비 그리고 농사를 짓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간의 반열에 쳐주는데 이 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데 종사하는 기술자나 장인,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이건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아주 천민으로 취급하고 최하층민으로 아주 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지도부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기술로 실리를 창출하는 이 전문가, 기술자, 장인, 테크노크라트 이런 사람들을 직인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이 일본말로 쇼쿠닌이라고 하는데 이 쇼쿠닌은 그 아주 크게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과 명예를 제공하고 아주 극진히 예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공들은 아니 고향에 있을 때는 자꾸 이 천민 취급이나 받고 그냥 관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관청 수요의 도자기만 뭐 만드는 그야말로 정말 이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잔뜩 있는 이런 데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일본은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야 너 도자기 기술자지 너 지금부터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필요한 게 뭐야 전 그 흙이 필요한데요 흙 우리가 좋은 거 받아줄게 그 다음에 또 뭐 가마를 쌓아야 됩니다 가마 땅 우리가 다 내줄게 집도 져줄게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창의성을 다 발휘해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리따야끼 사스마 야끼고 이 아리따야끼 사스마 야끼가 나가사키에 오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대대적인 히트를 쳐가지고 일본 도자기,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도공들이 만든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돼가지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도 유럽에 왕실이나 이런 데 가면 아리따 야끼 컬렉션, 사스마 야끼 컬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도공들은 일본에 가서 팔자가 폈어요. 극진히 예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합당한 보상과 영예를 제공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지, 어느 누가 짐승 취급만 받는 조선에 와가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일본에서 살지 뭐하러 조선에 와서 살아요. 이처럼 조선도공들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본에서 자기의 기술을 알아주는 이런 자기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란한 도자기 문화를 꽃피워가지고 자기도 이름을 날리고 일본도 이름을 날리고 또 일본 도자기를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근대화 자금은 바로 조선 도공들이 만든 이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해서 번 돈으로 시작을 했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조선은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도자기가 어떻게 이제 유럽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느냐? 바로 1604년에 네덜란드 전함이 아시아 무역을 하고 돌아오는 포르투갈 선박 카타리나호라는 포르투갈 선박을 납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로 이제 끌고 갔어요. 뭐 이 시절에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는 이게 무슨 해적인지 해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냥 뭐 국가에서 싸우면은 해군이고 평소에는 해적이고,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가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뺏고 뭐 이게 그냥 뭐 무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타리나호를 납포해가지고 네덜란드에 이 항구로 끌고 가서 막상 열어보니까 이 배에 어마어마한 이 중국의 청아백자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아주 또 이 상재주가 뛰어난 이 사람들이 유럽 시장에다가 이 청아백자를 막 갖다 파니까 유럽에서 막 대대적인 이 선풍적인 인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아백자라는 건 뭐냐? 백자에다가 청색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투명한 유약을 입혀가지고 구워낸 도자기.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이 바탕은 이제 백색이고요. 그 백색 바탕 위에다가 코발트 안료로 뭔가 무늬를 그려 넣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높은 불에서 구워낸 것이 청아백자입니다. 바로 이 포르투갈 선박 카타리나호에서 이 빼앗은 이 청아백자가 아주 유럽을 다 뒤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이 동인도 회사가 중국 경덕진에다가 야 청아백자 빨리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막 생산되는 걸 전부 배로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82년까지 중국산 청아백자 1600만 점을 유럽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해적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명나라 부흥 세력인 이 정성공 부자가 그냥 막 중국 해안에서 막 무시로 출몰을 하니까 이 청나라가 이 정성공 세력을 퇴치하기 위해서 해금령을 내린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금령을 내리다 보니까 중국산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이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고민하다가 야, 이 청아백자를 가지고 나가사키로 가서
그 일본에 있는 도공들에게 야 이거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짝퉁을 이제 그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자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나가사키에 와서 야 우리 이거 이 중국산 청아백자하고 똑같은 거 좀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조선도공들이 집결한 이 아리따 그 다음에 저 가고시마 쪽에 있는 이 사스마 약기 심수관이 만든 사스마 약기 그 다음에 이삼평이 만든 아리따 약기 이게 아주 세계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도공들이 이 경덕진에서 만든 청아백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러한 도자기를 마구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조선도공들은 중국 전통의 도자기 기술 그리고 조선의 가마 기술 그리고 일본의 아주 신미한 높은 이 회화 기법을 접목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짝퉁 청아백자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다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644년에 아리따 상인이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붉은 빛깔을 내는 아까에라고 하는 염료 제조 기술을 입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입수를 한 이 붉은색을 내는 염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조선도공들이 이 아까의 염료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영롱한 빛깔을 내는 채색 도자기 지금 청아백자하고 이 채색 도자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청아백자는 그냥 백색 바탕에 청색빛만 나는 데 비해서 이 채색 도자기는 그냥 울긋불긋한 총천연색의 문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채색 도자기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바로 조선도공들이 밀집해 있는 아리따에서 그리고 조선도공들이 밀집해 있는 사스마에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그 신미안을 가진 이러한 도자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아주 유럽을 석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늦게 해금령을 풀고 유럽 시장에 막 중국이 진출하다 보니까 이미 일본이 채색 도자기로 유럽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황급히 우리도 채색 도자기 있어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채색 도자기에 흉내를 내가지고 중국도 이제 채색 도자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대열에 합류를 하지만 이미 일본 도자기가 유럽을 석권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채색 도자기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도공이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서 만든 그 도자기가 중국이 종주국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 도자기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번은 연간 56,700개의 이 아리따야끼 이 채색 도자기를 서양으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나가사키에서 아리따야끼를 유럽에다가 공급한 물량이 1650년부터 1757년까지 무려 123만 3,418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유럽에 수출한 도자기 대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80억 원. 일본은 아주 유럽에다가 조선도공이 만든 이 도자기를 수출해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횡재를 한 셈이죠. 1867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이 사가번의 이 사스마 약기 그 다음에 이 아리따 약기가 박람회에 출품이 돼가지고 이때 아리따 약기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가번은 야 이거 우리가 이왕이면 이 유럽 사람의 취향에 맞게 우리가 이 도자기를 더 정교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독일 과학자인 고트프리트 바그너라는 사람을 도자기 기술 고문으로 초빙해가지고 서양인 취향에 맞는 도자기를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유럽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를 합니다. 그래서 1873년 비엔나 만국 박람회에서도 아리따 약기가 또다시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한 돈으로
서양에서 그 기계라든지 무기라든지 전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을 해다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시드머니로 활용을 했다. 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의 제자 중에 이희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차례나 이 중국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선진 문화 이런 거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수외사라고 하는 이러한 저서를 발표하는데, 이 설수외사가 요즘 우리 말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설수외사에서 이희경은 일본이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바로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뇌물을 주고 도자기 장인을 포섭을 해가지고 도자기의 아주 기술을 배운 사실, 이 방법이 실패하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중국 도자기 장인을 일본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첨단 기술을 전수받은 사실, 또 중국 도자기 비법을 통째로 들여다가 조선 도공들의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 채색 도자기를 만든 사실, 이런 것들 아주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배우고 채색 그 도자기 기술을 자기네 기술로 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조선은 뭘 했습니까? 소중화 세계에 빠져가지고 공장을 맹장을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한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자, 일본이 채색 도자기로 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하고 있을 때 조선에도 뭔가 이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변화가 있으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안료를 사와야 되는데, 안료를 사오려면은 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료라는 것은 그야말로 금값보다 더 비싼 게 안료인데, 이거 뭐 국제 결제화폐에는 은이 있어야 뭘 하지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백자에 만족하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뭐 조선 사람들이 무슨 백이민족이어서 백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료를 사올 돈이 없어서 백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혹은 일본으로부터 채색 도자기가 몇 점씩 조선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조선에서도 이제 이 조선 왕실과 양반 사회에서 야,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만들까 하는 이 자성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뭐 좀 빛깔 나는 거 좀 못 만들어 뭐 이러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선 도공들이 고민하다가 뭐 염료는 없지, 그러니까 색깔을 낼 수가 없잖아요. 뭐 고려 시대만 해도 이 코발트 블루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그 수입도 해올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분으로 백색 도자기에다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철분이니까 이게 세월이 조금 지나면 이게 자색으로 이게 녹이 슬어 가지고 자색빛을 내잖아요. 이렇게 자색빛이 낼 때쯤 이걸 구워 가지고 철화백자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사진으로 나오는 저 이 갈색빛이 나는 이 백색 바탕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철화백자라는 것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조선의 채색을 낼 수 있는 안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철분을 가지고 이렇게 녹이 슬게 만들어서 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뭐라 할까요? 좀 슬프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증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은 겨우 철화백자 정도, 일본은 채색 도자기로 유럽 시장 석권. 이게 바로 조선과 일본의 국력의 차이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이삼평이라든지 심수관 같은 도공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삼평이나 심수관 같은 이름이 우리 역사에 남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쨌든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삼평이라는 이름, 심수관이라는 이름이 일본 역사에 남아있고
그 일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 도공인데 결국 우리 조선 도공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근대화에 존일만 했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조선의 이 산업공산 신분계급 그리고 무역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가져온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00년에 러시아 정부는 대한제국에다가 여러 차례 이제 탐험대하고 연구조사대를 보내가지고 대한제국을 샅샅이 조사한 후에 한국지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바로 이 한국지라는 보고서에 대한제국의 도자기 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국인들은 제조업 몇 분야에서 이웃나라인 일본인들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인들 자산은 이 제조기술을 완성하는 일을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준을 유지할 능력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조접한 한국 자기 제품을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은 이게 일본이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전부 조선 도공들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의 이 도자기 기술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일본에다가 첨단 기술을 제공해 줬다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아프리카 토인 수준만도 못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라고 토로하는 이런 내용이 러시아의 한국지라는 내용에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조선 도공들이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채색 도자기라는 걸 만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일본은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시작을 했다. 따라서 일본 근대화의 은인은 누구냐? 바로 조선 도공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